자, 이제 최종 정리네요. 기본 강의 한지 얼마 된 것도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최종 정리예요. 이번 강의는 이 최종 정리하고 다음 주에 정선 지문집을 하나 더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최종 정리에서는 그 사례형에서 나올 만한 아주 중요한 것들만 다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택형에서만 나오는 일종의 좀 B급이죠. B급은 정선 지문집을 통해서 다룰 예정이에요. 이 최종 정리에서 다 할 수가 없어요, 시간상으로. 그리고 선택형에서만 나올 만한 거, 그 내용으로 정리되어 있는 교재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내용으로는 정선 지문집이 좀 괜찮은 것 같아서 정선 지문집을 그걸 그렇게 활용을 하기로 했어요. 정선 지문집까지 다 들어야 되느냐? 각자 선택하시는 거니까 제가 들으라 말아 할 건 아닌 것 같고요. 어저께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판례 특강을 한 번 더 듣는 게 낫냐, 정선 지문집을 듣는 게 낫냐? 전 좋은 판례 특강을 들어보셨던 분이면은 그걸 한 번 더 들으시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와갖고 범위를 더 넓히는 건 좋지 않거든요. 하던 거로 계속 해야지. 이제 그게 좋은 판례 안 들으신 분이나 아니면 선택형에만 나올 거를 빠르게 한번 다루고 싶으신 분만 그거를 들으시면 돼요. 자, 오늘은 최종 올해 판례 9개 하고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례형에서 나올 만한 A급 주제들만 다룰게요. 자, 오늘 A급 주제들 이거는 대부분 1년 동안 공부를 많이 하셨으니까 우선 올해 판례부터 보시죠. 자, 올해 판례는 우선 전원합의차 판례가 2개가 있죠. 그 중에서 명의계서 관련된 거는 우리가 수업 시간에 많이 다뤘어요. 그거는 대부분 아실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사나 감사 직에 취임하기 위해서 임용 계약이 필요하냐, 이거에 대해서 또 중요한 판례가 또 하나 있고요. 자, 이제 하나씩 보시죠. 첫 번째 판례부터 보죠. 2017-207499 첫 번째 거. 뭐냐면 상행위로 인한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담보를 위해서 질권을 설정해 줬을 때 그때는 유질계약이 허용이 되죠. 유질계약이 허용이 된다. 그거는 우리가 익히 많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피담보 채권이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어야 되는데 이 상행위가 반드시 쌍방적 상행위여야 되느냐, 즉 채권자와 채무자와 채권자 모두가 상인이어야 되느냐, 그건 아니라 그래요. 둘 중에 일방에 대해서만 상행이면 충분하다. 즉 일방적 상행에 의해서 발생한 채권에 대해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도 설정된 질권 계약에서 질권 설정 계약에서 유질 계약이 허용된다, 그렇게 하죠. 그런데 학설상으로 채권자만 상인인 경우고 채무자는 상인이 아닌 경우, 얘는 상인이 아닌 경우, 얘만 상인인 경우, 이러한 경우에도 유질계약이 허용되느냐에 대해서 다툼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학설은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학설상으로 이거 판례는 없었는데 요번에 이게 나온 거예요. 학설상으로 뭐가 있었냐면 일방적 상행위에 의해서 발생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질권 설정 계약이면 다 되는 거다. 얘가 상인이든 얘가 상인이든 상관이 없다. 이런 학설이 하나 있었죠. 두 번째 학설, 이게 좀 유력한 학설이었는데 이건 뭐였냐면 유질계약을 허용하는 게 상행위로 인한 채권에 있어서는 채무자를 법이 나서서 보호해 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유질계약을 허용한 거 아니냐. 채무자 보호의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허용한 거니 최소한 채무자는 상인이어야 된다. 채무자가 상인이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 학설이 있었다고. 그 이제 예로 이런 거죠. 채권자 얘가 대부업자야. 상인이죠? 대부업자니까 상인이에요. 대부업자로부터 돈 빌리는 가난한 사람, 일반인. 이러한 경우에 얘 보호해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이러한 경우에 유질계약을 허용해버리면, 예를 들어서 대부업자가 전당포업까지 해. 그러니까 전당포업에 관한 법률 이런 건 우리가 고려하지 말고 그냥 대부업자가 얘로부터 질권 설정 받아갖고 너 언제까지 내가 100만 원 빌려주고 네가 갖고 있는 300만 원짜리 시계 내가 지금 담보로 갖고 있는데 언제까지 돈 못 갚으면 300만 원짜리 시계 내 거다. 이런 계약 허용해주면
부당하다는 생각 들지 않아요? 유질 계약을 민법에서 금지한 취지에 반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 채권자만 상인이고 채무자가 상인이 아닌 경우, 이런 경우에는 채무자 보호의 필요가 있으니 이 상법 규정 적용하지 말자. 이런 학설이 유력했다고요. 판례는 그동안 없었는데 이번에 나온 거예요. 이번에 판례는 뭐라고 나왔어요? 읽어보세요. 질권 설정자 측이 상인일 필요가 없다 그랬어. 그러니까 요 학설에 손을 들어준 거죠. 요거를. 피담보 채권이 상행위에 의해서 발생한 거면 그러면은 유질 계약을 허용하는 상법 규정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질권 설정자 측, 채무자 측이 상인일 필요가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피담보 채권은 일방적 상행위에 의해서 발생한 거면 충분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채권자에게만 상행위가 되는 행위에 의해서 발생한 채권에 대해서도 유질 계약이 허용이 된다 그랬어요. 범문헌 상호엔 충실한 거죠. 근데 입법 취지에는 좀 반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좀 의미가 있는 판례니까. 그리고 7월 18일에 선고가 된 거니까 선고된 지도 꽤 됐어요. 그러니까 출제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건 잘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판례 보실까요? 두 번째 판례는 자, 엊그저께 제가 하면서 그 모의고사 해설하면서 간략하게만 다뤘어요. 자, 이런 거예요. 지배주주가 소수주주한테 주식 매도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 이런 거죠. A 회사가 있는데 A 회사에 주주 갑이 있어요. 근데 얘가 주식 보유 비율이 95% 이상이에요. 그럼 이러한 경우에 이 소수주주죠. 얘는 뭐 얼마를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95% 미만으로 갖고 있겠지. 95%를 갑이 갖고 있으니까. 이런 경우 얘 갑을 지배주주라 그러고 을을 소수주주라 그러는데 얘는 주주총회 보통 결의를 받아서 갑이 을한테 네 주식 나한테 팔아 라고 매도 청구를 행사할 수가 있죠. 이거는 익히 알고 계시죠. 자, 그런데 이 지배주주의 주식 보유 비율을 산정하는데 이런 규정이 있어요. 우리 법에는. A 회사의 주주가 회사예요. 회사야. 회사 뭐 X 회사라고 할까요? X 회사. 근데 이 X 회사의 주식 보유 비율은 80%야. 근데 이걸 지우고 거기다 그냥 쓸게요. 이걸 지우고 X 회사의 주식 보유 비율은 80%예요. 근데 X 회사의 자회사가 있어. Y 회사. X회사가 Y회사 주식의 50%를 초과해서 보유하고 있는 거죠. 근데 Y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A회사 주식은 17%야. 이러한 경우에 X회사가 모회사가 이제 Y회사는 자회사죠. X회사의 A회사 주식 보유 비율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는 자회사의 보유 주식 수도 합산해서 계산을 한다. 이렇게 우리 법 규정에 나와 있어요. 몇 조예요? 뭐 530조에 25네요. 거기 지금 법 조문은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은 X회사의 주식 보유 비율 어떻게 되는 거예요? 97%가 되죠? 95% 이상이니까 얘는 지배주주가 되는 거예요. 지배주주가 되는 거야. 그러면은 소수주주 을한테 뭐 예를 들어서 얘가 3%를 보유하고 있다. 그럼 X회사가 을한테 매도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요거 별로 어렵지 않죠. 이해하기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런데 A회사가 있어요. 근데 X회사가 A회사 주식을 80% 보유하고 있다 그랬죠. 근데 Y회사는 지금 등장하지 않아. 근데 A회사가 자기 주식을 17% 보유하고 있어요. 이러한 경우에 A회사의 소수주주 을한테 X회사가 매도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이런 경우에 행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행사할 수 있느냐? 봐요. 지금 X회사가 A회사의 주식을 80% 보유하고 있다는 거는 X회사가 A회사 주식을 50%를 초과해서 보유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X회사가 A회사의 모회사죠. 그러니까 요 그림에다가 이거를 대응을 시켜보면 요런 구조가 되는 거예요. 요렇게. 얘가 80%를 보유하고 있잖아. 요런 구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A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A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 주식 10%는 A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A회사 주식 17%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X회사의 A회사 주식 보유비를 산정할 때는 자회사인 A회사
주식 10%도 합산해서 계산한다는 거예요. 97%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고팔렛은. 그래서 고팔렛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지금 매도 청구권을 행사하려면 X회사의 주식이 X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A회사의 주식이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95 이상이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X회사 보유 주식이. 근데 이 발행 주식 총수를 계산할 때도 요 A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17%의 주식 이것도 포함해서 계산을 하고 X회사 보유 주식을 계산할 때는 자회사인 A회사의 주식 17%를 합산해서 계산한다 이런 취지예요. 예를 들어서 얘가 보유한 주식이 총 100주다. 근데 지금 17주 얘가 갖고 있고 X가 80주 갖고 있는 거죠? 얘는 3주 갖고 있는 거고요. 그런 상황에서 발행 주식 총수는 100주고 저 자기 주식 A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 주식 17주를 포함해서 100주라고 하는 거고요. X회사 보유 주식은 X회사 자신이 갖고 있는 80주와 A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17주를 합산해서 97주로 계산한다. 이런 뜻이에요. 요거 구조가 조금 이상하긴 한데 요거랑 매칭시켜 보면은 이해하기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 그러면 세 번째 판례 보시죠. 이건 이제 분할합병하고 관련이 된 건데요. 우리 그 판례에서 쓰는 용어에는 이제 수혜회사라는 용어를 썼어요. 요 판례에서는. 그러니까 우리 분할 관련해서는 분할회사가 나오죠. 그러니까 분할되는 회사. 분할회사가 나오죠. 분할회사. 그 다음에 단순 분할의 경우에는 누가 나와요? 단순 분할. 분할회사가 당연히 있고 단순 분할의 경우에는 단순 분할 신설회사가 나오죠. 단순 분할 신설회사. 그 다음에 분할합병에서는 이게 회사 이름이 좀 이게 암기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여기서는 이제 분할 회사가 나오지 당연히. 그 다음에 누가 나와요? 여기는 이제 분할 전에는 분할 회사만 있었죠. 분할 회사만 있었고 분할 이후에 이제 단순 분할 신설 회사가 나오는 거지. 근데 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분할 전에도 누가 하나 나오죠. 분할합병의 상대방 회사, 분할합병의 상대방 회사 이게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분할합병을 하면 어떻게 돼요? 분할합병을 하면 분할합병을 한 이후에는 분할회사와 분할승계회사가 나오죠. 분할승계회사. 분할승계회사. 이건 이제 흡수분할합병의 경우에 분할승계회사가 나오죠. 흡수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회사가 분할승계회사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분할합병을 흡수분할합병의 방식으로 하지 않고 신설분할합병의 방식으로 하는 경우 그러한 경우에는 분할회사와 분할합병의 상대방 회사는 있고 별도로 분할합병 신설회사라는 게 나오죠. 분할합병 신설회사, 분할합병 신설회사 이런 게 나오죠. 근데 우리 연대책임 규정 배웠죠. 분할이든 분할합병은 여기서 말하는 분할은 단순 분할을 말하는 거예요. 분할이든 분할합병이든 하고 나면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 분할회사의 채무에 대해서 분할합병 이후의 회사들 단순 분할 신설회사 그 다음에 분할 승계회사 분할합병 신설회사 얘네들이 연대 책임을 지죠. 그죠? 우리 이건 다 배웠잖아. 근데 이제 제가 강의를 할 때는 얘네들 연대 책임 지는 얘네들을 뭐라고 불렀어요? 승계회사, 신설회사나 승계회사 이렇게 불렀죠. 그냥 신설회사나 승계회사. 신설회사 여기 신설회사 나오고 여기 승계회사 나오니까 요걸 그냥 신설회사나 승계회사 뭐 이렇게 불렀어요. 강의를 할 때는. 근데 그거는 법률에 나오는 명칭이 아니에요. 그냥 제가 그냥 쓰는 명칭이지. 이제 얘네들을 우리 판례에서는 수혜회사라는 표현을 썼어요. 수혜회사.
이 수혜회사라 그러면은 제가 강의할 때 썼던 이 신설회사나 승계회사, 즉 분할이든 분할합병이든 걔네들 이후에 연대 책임을 지는 걔네들을 말하는 거예요. 수혜회사. 자, 이렇게 분할회사와 수혜회사는 이 판례에서 수혜회사라는 용어를 썼으니 저도 수혜회사라는 표현을 그냥 쓸게요. 분할회사랑 수혜회사는 연대 책임을 진다 그랬죠. 분할 전 분할회사의 채무에 대해서. 근데 그 연대 책임 성격이 뭐예요? 진정 연대 책임이에요? 부진정 연대 책임이에요? 부진정이죠. 부진정 연대 책임이에요. 요거까지는 우리가 공부할 때 다 봤던 거예요. 기존 책에도 다 나와. 기존에 있던 판례에서도 다 나와요. 근데 요 부진정 연대 책임이니까 그게 이제 1번이죠. 요거 이렇게 괄호 1번. 2번, 3번도 부진정 연대 책임이니 당연히 그러한 결과가 도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판례는 아니야. 근데 요 판례에서 이런 내용을 설시를 했으니까 우리가 한번 같이 검토를 해보는 거예요. 자, 1번에서는 이제 부진정 연대 책임이다. 그거 나온 거고요. 2번에서는 뭐가 나오느냐? 수혜회사가 부담하는 연대 책임을 짐으로써 부담하는 채무는 분할 전 분할회사의 채무와 동일한 채무라는 거예요. 동일한 채무다. 따라서 소멸시효의 기산점과 소멸시효 기간 이런 것도 다 똑같다는 거야. 소멸시효 기간 이런 거 다 똑같다는 거예요. 기존 분할 전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고 있으면 그 이후에 부담하게 되는 연대채무 이것도 소멸시효가 진행하던 중에 연대채무를 그냥 승계를 한다는 거예요. 새로 내용이 똑같은 채무를 새로 부담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동일한 채무다라는 거. 그렇게 동일한 채무이기 때문에 그래서 동일한 채무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부진정 연대 책임이기 때문에 요 3번에서 판시한 요 내용도 나오는 거예요. 3번에서 판시한 요 내용은 부진정 연대 책임이기 때문에 당연하다 이런 건데 당연한 내용인데 분할회사가 책임을 지고요. 그 다음에 수혜회사도 연대 책임을 지죠. 수혜회사도. 근데 연대 책임을 지게 된 이후에 채권자가 얘한테 소를 제기해서 소멸시효가 중단됐어요. 소멸시효가 중단됐다. 또는 소 제기해갖고 판결을 받아서 판결이 확정이 됐어요. 판결이 확정이 되면 소멸시효 기간은 10년으로 늘어나고 그리고 판결 확정 시점으로부터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하죠. 그런 효과가 있지. 요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나 아니면은 판결 확정의 효과, 요 효과는 수혜회사에는 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3번 판례의 내용은. 요건 당연하겠죠. 부진정 연대 채무에서는 원래 그 채무를 소멸시키는 거, 변제, 대물 변제, 상계 이런 거 외에는 절대적 효력이 없잖아요. 그렇잖아. 부진정 연대 채무. 민법 시간에 배우셨잖아.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서 당연한 결과예요. 요거는. 근데 이제 설시를 했으니까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별로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그렇고. 그 다음에 네 번째 판례 보실까요? 네 번째. 자, 이건 보험 관련된 판례인데 조금 어려워요. 자, 사용인과 피용인이 있어요. 갑이 사용인이고 을이 피용인이에요. 사용인, 피용인. 자, 근데 을이 X한테 업무 집행 도중에 손해를 끼쳤어요. 그래서 X가 100원의 손해를 입었어요. 그럼 X는 피용인 을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지만 사용자 책임을 물어서 갑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죠. 갑한테 손해배상을 청구를 하면 갑은 당연히 100원을 물어줘야 될 거예요. 그렇겠죠? 근데 이때 갑이 X한테 100원을 물어주고 자기 피용인 을한테 구상할 수 있는 범위가 어떻게 되냐? 100원 다 구상할 수 있나요? 100원? 그렇지 않다고 배웠죠. 민법 시간에 그렇지 않다고 배웠을 거예요. 재반 사정을 고려해서 구상권은 일부 제한된다. 이렇게 배웠을 거라고. 그래서 한 80원밖에 구상을 못 해요.
이렇게 되죠. 민법 시간에 이렇게 배웠어요. 요거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똑같이 이렇게 돼 있어요. 돼 있는데 똑같아요. 100원 손에 입었고 이렇게 됐어. 근데 X가 A 회사에 책임보험을 가입한 상태예요. X가 A 회사에 책임보험을 가입한 상태예요. 그러면은 피보험자인 갑은 피해자인 X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되죠. 사용자 책임에 대해서. 책임보험을 가입한 상태에서 피보험자가 피해자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을 하면 X는 보험회사에게 직접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죠. 100원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A 회사는 X에게 당연히 100원을 지급을 해야 돼요. 그렇게 되겠죠? 직접 청구권 행사했으니까. 요때 100원을 지급하고 나면 그러면 A 회사는 보험자 대위를 할 수가 있죠. 보험자 대위는 뭐에 대해서 하느냐? 이걸 지급을 하면 얘가 얘한테 구상권을 갖게 되잖아. 얘가 지금 손해배상 지금 지급하면 얘가 여기 구상권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청구권에서 얘가 이렇게 지급을 했지만 얘가 지급한 거나 마찬가지잖아. 그러니까 갑은 을에게 구상권, 80원의 구상권을 갖는다고. 요 구상금 채권에 대해서 A가 보험자 대위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보험자 대위를 할 때, 요때는 A 회사에 그 보험자 대위를 해서 청구할 수 있는 구상금의 금액이 80원으로 한정이 돼요. 여기에서 우리가 봤던 이 구상권 제한의 법리는 사용자의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해주고 피용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데 요 구상권을 행사할 때 요때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적용이 돼요. 자, 똑같은 그림을 다시 또 그릴게요. 갑을인데 X에게 손해를 끼쳤어요. 이거는 물론 100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을이 B 회사한테 책임보험을 가입한 상태예요. 을이 B 회사한테 책임보험을 가입했다라고 쳐보자고. 이건 좀 가정이에요. 그냥 가정. 가입했다라고 쳐보자. 그러면 얘가 얘한테 직접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죠. 100원 지급 청구할 수 있을 거예요. 직접 청구권 갖고 있죠? 직접 청구권. 요거 갖고 있지? 그죠? 당연하잖아. 자, 마지막 완결된 그림을 그려보자고요. 100원 피해를 입었어요. 근데 갑은 A 회사에, 을은 B 회사에. 이게 지금 완결된 그림이에요. 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이거는 예비적으로 그냥 그린 거야. 이렇게 책임보험을 가입한 상태였어요. 이 경우에 얘가 얘한테 직접 청구권을 행사해서 A 회사가 X에게 100원을 지급했다. 그 경우에 A 회사는 아까 저 두 번째 그림에서 본 것처럼 갑이 을에게 갖고 있는 구상금 채권을 보험자 대위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요때 지급한 다음에 A 회사는 X가 B에게 갖고 있는 요 직접 청구권 요걸 보험자 대위로 취득할 수도 있다고. 요걸 보험자 대위로 취득을 해서 A 회사가 B 회사한테 권리를 행사할 때는 처음에 봤던 저 구상권의 제한의 법리는 적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100원을 다 청구할 수가 있어요. A 회사가 피용인인 을의 보험자에게 보험자 대위를 할 때는 보험자 대위권을 행사를 할 때는 이거는 피해자가 갖고 있는 B 회사에 대한 직접 청구권, 요 100원의 직접 청구권, 요걸 보험자 대위하는 거기 때문에 구상금 제한에 관한 법리, 첫 번째에서 봤던 저 법리는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게 요 판례의 내용이에요. 조금 어렵죠? 자, 5번 판례. 이것도 조금 어려운데 유한회사와 관련된 거예요. 근데 이 법리가 주식회사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가 있어서 그냥 빼지 않고 넣었어요. 자, 이사의 보수 어디서 정하나요? 이사의 보수
이사의 보수. 이거 유한회사 관련된 건데 주식회사도 마찬가지죠. 이사의 보수는 정관으로 정하거나 또는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죠. 정관으로 이사의 보수를 정하거나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 다음에 이사하고 임용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렇게 되면 요 이사의 보수에 관한 내용은 임용계약의 내용으로 들어갔다는 거야. 이미 임용계약의 내용으로 갔다는 거야. 그래서 회사가 사후에 주주총회 결의를 받는다. 주주총회 결의로서 그러니까 총회 결의, 여기 이제 사원총회죠. 유한회사니까 총회 결의로서 이사의 보수 청구권을 제한한다 하더라도 그건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보수 청구권 제한하지 않는다는 거야. 어떻게 생각해보면 당연한 거예요. 회사에서 제가 만약에 삼성전자 이사가 된다고 쳐봐요. 회사에서 이사 보수 얼마로 정하자, 뭐 연 1억 이렇게 정했어요. 그리고 그래 1억 해갖고 삼성전자 대표이사랑 저랑 임용계약을 예를 들어 체결을 했다. 그러면은 난 1억은 받을 권리가 생긴 거죠. 근데 삼성전자의 주주총회에서 이정엽이의 보수 청구권은 7천만 원으로 감액해, 이런 결의를 한다고 해서 그 보수 청구권의 내용이, 보수 청구권이 감액이 되겠어요? 당연히 안 될 거 아니에요. 임용계약 내용이 이미 포함이 됐으니까. 그래서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총회 결의는 효력이 없다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이거지. 요 이사가, 그러니까 임용계약 체결, 그러니까 주주총회 정관의 규정이나 주주총회 결의로 보수를 1억 원으로 정했어요. 이사의 보수, 갑이라는 이사의 보수를 1억 원으로 정했어. 그리고 1억 원으로 해서 임용계약이 체결이 됐어요. 근데 그 이후에 회사 총회에서, 사원총회에서 이걸 7천만 원으로 감액한다, 이런 결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이 소송을 어떻게 제기했냐면 요 결의에 대한 7천만 원으로 감액하는 요 결의에 대한 무효 확인해소를 제기했어요. 무효 확인해소. 이때 이 갑이 이 무효 확인해소를 제기할 수 있는 확인의 이익이 있느냐? 요게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런데 판례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 그랬어. 왜 없냐? 확인의 이익이 있다 그러려면 이 확인해소가 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종국적인 방법이 돼야 돼.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돼야 된다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총회 결의는 무효야. 효력이 없어요. 효력이 없기 때문에 갑은 1억 원의 보수 청구권을 그대로 다 갖고 있어. 그래서 7천만 원으로 감액한다 그래갖고 회사가 7천만 원만 지급하고 3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면 갑 입장에서는 이 분쟁을 가장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3천만 원 지급을 구하는 이행해소를 제기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행해소를 제기하면 충분하지 왜 결의 무효 확인해소를 제기하냐는 거지. 이거는 그 효율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확인의 이익이 없다. 그래서 원고적 이익이 없다. 이런 내용의 판례예요. 자, 그 다음에 6번, 7번, 이건 매우 중요한 판례죠. 6번, 7번 두 가지는. 7번이 특히 중요하고요. 자, 6번, 이건 뭐냐. 이사나 감사에 취임하기 위해서는 회사하고 관계에서 그 임용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되죠. A 회사에서 갑이라는 사람을 이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했다. 그렇다고 해서 갑이라는 사람이 바로 이사가 되는 건 아니에요. 이사가 되면은 여러 가지 의무와 책임을 부담하는데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 의사를 반영하지 않고 A 회사 결의만으로 바로 이사가 되는 건 아니라고. 그러니까 A 회사에서 총회에서 갑을 이사로 선임했다. 이것만 갖고는 갑이 이사가 되지 않아요. 갑이 의사에 의해서 그래 내가 너네 회사 이사해 줄게. 이렇게 승낙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된다고. 승낙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갑의 의사는 승낙의 의사표시로 충분하다 이거예요. 근데 A 회사의 의사가 갑을 선임하는 주주총회 결의만으로 충분하냐? 아니면은 이 결의 외에 별도로 A 회사의 대표이사가 갑에게 임용 계약에 대한 청약을 반드시 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다퉈진 거죠. 근데 과거 판례에서는 청약을 반드시 해야 된다 그랬어. 이 선임 결의 요거만 있었다면 불충분하고 요거에 기해서 대표이사가 임용 계약에 대한 청약을 하고 그리고 피선임자가
임용 계약에 대한 승낙을 해서 임용 계약이 체결이 돼야 비로소 이사의 지위에 취임을 한다. 과거 판례는 이렇게 봤다고. 그랬는데 과거 판례에서 문제가 많이 생긴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A 회사의 주요 그 지배주주나 아니면 현 대표이사, 얘가 원하지 않는 사람이 이사로 선임된 그런 경우에 주주총회에서 어렵게 이 갑을 이사로 선임해 놨는데 얘가 청약을 안 해버려. 대표이사가 청약을 안 하니 갑은 선임이 돼도 이사직에 취임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 부당한 경우가 생겼어. 그래갖고 요번에 이제 판례가 변경이 된 거예요. 회사 측의 의사는 요 선임 결의만으로 충분하다. 선임 결의가 있고 피선임자가 승낙의 의사 표시를 하면은 이사직에 바로 취임을 하는 거다. 대표이사의 청약에 의한 임용계약의 체결은 필요하지 않다라고 선언한 거예요. 이것도 꽤 중요한 판례죠. 이것도 꽤 전원합의체 판례고 내용도 참 중요한데 7번 워낙 중요한 게 이번에 나와갖고 요거에 가려져서 빛을 못 보고 있죠. 이 판례가. 7번 판례는 이제 네 가지 부분에서 중요한 테마에서 결론을 달리하게 됐어요. 우선 우리가 공부한 주주의 확정 문제, 주주의 확정 첫 번째, 그 다음에 명의계서 미필주주의 지위, 이거와 관련해서도 문제가 되고요. 세 번째, 주주명부의 면책력. 네 번째, 명의계서의 부당거절. 네 개와 관련해서 의미 있는 설치를 했죠. 자, 주주의 확정과 관련해서 자, 우리 뭐 좀 복습을 해볼까요? 뭐 이제 좀 이따가 할 거긴 한데, 자, 가설임명이나 타인의 승낙을 얻지 않고 타인의 승낙 없이 타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한 경우, 이때 명의자가 주주가 되느냐 아니면 실질적으로 주식을 인수한 자가 주주가 되느냐. 이 경우에는 당연히 실질 주주가 되죠. 가설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 사람 명의로 했다는 거고, 타인의 승낙을 얻지 않고 타인의 명의로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는 경우, 그러한 경우에는 이론의 여지 없이 실질 주주가 된다 그래요. 근데 문제는 요거지. 타인의 승낙을 얻어서 타인 명의로 주식을 인수했을 때, 이때는 명의자가 주주가 되느냐 아니면은 실질 주주가, 명의 주주가 되느냐 아니면 실질 주주가 되느냐, 이거에서 다툼이 있었죠. 근데 실질 주주가 된다는 게 다수설이에요. 그리고 종래의 판례는, 기존의 판례는 그랬어. 실질 주주가 된다 그랬어요. 근데 요번에 요 전원합의체 판결로 여기에 뭐 약간의 변화가 생겼죠. 이게 요건 이제 형식설이고 여기 이제 실질설이죠. 판례는 뭐라 그랬냐면 이런 경우에 타인의 승낙을 만나서 타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했을 때, 양수했고 그리고 그 타인 명의로 명의 개설까지 된 경우, 그러한 경우에는 그 타인이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설치를 했어요. 타인이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설치했어요. 그러면 이게 형식설로 바뀐 건가요? 반드시 그렇게 볼 수는 없어요. 이철성 교수님은 형식설로 바뀌었다고 봐요. 이철성 교수님은 형식설로 바뀌었다 하는데, 다른 교수님은 이제 이름은 생각이 안 나는데, 다른 교수님은 아니다. 주주가 누가 되는지는 실질설을 유지하면서 단지 그 명의 주주가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만 판단을 한 거다. 뭐 이렇게 보세요. 그럼 우리는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마 문제가 선택형으로 나오면 맞냐 틀리냐 이렇게 나오고 요 문구를 그냥 넣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 문구가 들어가면 그냥 맞다라고 하면 돼. 아무 문제가 없죠. 어렵지 않아요. 근데 사례형으로 만약에 이게 나오면 어떻게 다뤄줄 거냐? 사례형으로 나오지 않을 것 같아. 왜냐하면 교수님들 사이에서 요 판례 해석이 다르니까 안 나올 것 같은데, 나오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이렇게 해요. 학설 이렇게 써주시고 판례 이 문구대로 그냥 써요. 그대로 써. 그 다음에 학설 및 판례 검토해서 형식설이 타당하다 이렇게 해요. 판례대로 하겠다 하지 말고 형식설이 타당하다 하고 명의주주를 그냥 주주로 취급해서 문제를 풀면 돼요. 그러면 되는 거지 뭐. 형식 반드시 판례를 따라야 되는 건 아니잖아. 학설 중에 하나를 따라서 풀어도 되는 거잖아. 웬만하면 판례를 따르는 게 좋지만 지금 판례를 따랐을 때 누가 주주가 되는지 우리가 지금 명확하게 모르잖아요. 교수님들 사이에서도 학설이 대립하는데 우리가 그거에 대한 결론을 어떻게 내? 형식설을 타당하다. 그리고 명의상의 주주가 주주로 해서 문제를 풀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요거. 자, A 회사가 있는데 갑이 을한테 주식을 양도를 했어요. 주식을 양도를 했는데 명의계사를 안 했어. 그래갖고 A 회사 주주 명부에는 여전히 갑이 주주로 기재가 돼 있어요. 이러한 경우에 명의계사를 하지 않은 주식 양수인 을은 회사에 대해서 자기가 주주임을 주장할 수가 없죠. 대항력이 없죠. 자기가 주주임을 대항할 수 없어요. 그건 법조문상 당연해. 근데 회사가 임의로 주식 양수인을 주주로 인정해 줄 수 있느냐, 실질 주주 을을 주주로 인정해 주고 그에게 권리 행사를 허용해 줄 수 있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죠. 그래서 학설이 대립이 돼요. 학설이 편면적 구속설과 쌍면적 구속설이 대립이 되죠. 편면적 구속설이라는 거는 대항력에 관한 그 규정은 양수인이 회사에 대해서 주주임을 주장할 수 없다는 의미일 뿐이다. 회사가 임의로 양수인을 주주로 인정해 주는 거는 가능하다. 이건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게 표면적 구속설이죠. 요게 종래의 판례였고 다수설이기도 해요. 쌍면적 구속설은 아니다. 회사가 양수인을 주주로 인정해 주는 것도 금지된다. 대항력이 없다는 그 규정에 의해서 요것도 금지된다. 이렇게 보죠. 쌍면적 구속설은. 이건 이제 소설이었어요. 근데 판례가 이제 이렇게 바뀌었지. 이렇게. 종래의 판례 편면적 구속설에서 쌍면적 구속설로 바뀌었죠. 명시적으로 대항력에 관한 그 규정은 회사가 양수인을 주주로 인정해 줄 수 없다는 의미도 포함이 된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쌍면적 구속설로 바뀌었어요. 요거는 이제 출제가 될 가능성이 꽤 있겠죠. 요거 뭐 표면적 구속설, 명의계사 미필 주제 지위 이거는 전통적으로 중요하게 다뤄져온 쟁점이었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이제 판례가 입장을 변경을 했으니까 올해 바로 출제가 돼도 별로 무리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선고도 3월달에 됐기 때문에 벌써 시험 볼 때가 되면 근 1년이 다 돼가. 그러니까 출제를 해도 별 무리가 없어요. 그 다음에 명의계사의 면책력. 이 회사인데 똑같은 거죠. 아직은 명의계사 안 해서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요건 지금 대항력과 관련된 문제죠. 대항력과 관련된 문제. 얘가 이제 대항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그 대항력에 관한 규정이 얘가 얘한테 임의로 주주로서의 권리를 인정해 줄 수 있냐, 요거와 관련해서 문제가 됐지. 근데 요거는 이제 면책력과 관련된 문제예요. 회사가 그러니까 면책력에 따르면 회사는 주주 명부상의 주주를 얘를 주주로 취급을 해줬으면, 주주 명부상의 주주 갑을 주주로 취급을 해줬으면, 그러면은 설사 주주 명부상의 주주인 갑이 진정한 주주가 아니라 하더라도 면책된다. 그렇게 보는 게 면책력의 개념이잖아요. 근데 종래의 판례는 면책력이 배제되는 경우가 있었지. 일정한 경우에는 면책력이 배제된다 그랬지. 언제? 이런 경우지. 회사가 주주 명부상의 주주가 진정한 주주가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어.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고, 그리고 이를 용이하게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 주주가 아닌 명의 주주를 주주로 취급을 해줬으면 그건 위법하다 그랬지. 그래서 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명의상의 주주, 그러니까 명의상의 주주가 아님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용이한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의상의 주주에게 소집 통지를 해서 주주총회를 개최한 거예요. 그러한 경우에 그렇게 개최된 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 이거는 취소 사유가 있다. 이렇게 했다고. 종래의 판례는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 판례에서도 변경이 됐지. 그것도 어떻게 변경이 되느냐, 회사는 알았다 하더라도 얘를 주주로 취급해 줘야 된다 그랬어.
알았다 하더라도 얘가 진정한 주주가 아님을 알았다 하더라도 주주 명부상의 주주를 주주로 취급을 해줘야 된다 그랬어. 줄 수도 있다도 아니고 해줘야 된다 그랬어. 줘야 된다고. 면책력이 배제된 경우는 이제 없는 거죠. 그렇게 변경이 됐어요. 그다음에 명의계사의 부당거절. 명의계사의 부당거절. 요건 이제 기존의 그 입장이 그대로 유지됐어요. 변경된 게 없어. 명의계사의 부당거절에서는. 지금 여기에서 쭉 본 것처럼 명의계사 된 자를 거의 주주로 거의 취급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걔한테 권리행사하는 거 다 허용을 해주고 명의계사 안 했으면은 권리행사 못한다. 지금 다 이런 취지잖아 지금. 어? 명의계사를 되게 지금 중시하는 취지로 갔죠. 그러면서 판례가 뭐라 그랬냐면 명의계사를 하지 않고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는 명의계사를 부당거절한 경우 이렇게 예외적인 경우에 한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요거는 이제 기존의 입장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죠. 요거는 기존의 입장이 유지가 되는 거니까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거고, 요거는 이제 판례 입장이 뭔지 교수님들 사이에서는 불명확하니까 출제될 가능성이 조금 낮다고 보고요. 요 두 가지, 요거는 출제 가능성이 좀 꽤 높겠죠. 요 두 가지 여기 잘 알아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8번 판례.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데 어쨌든 한번 나왔으니까. 자, 회사가 있고요. 회사 대표이사 갑이 있어요. 주주가 이렇게 있죠. 자, 회사 주주의 주주권 행사와 관련해서 회사는 돈을 지급할 수 없죠. 이익을 공유할 수 없잖아. 이익. 주주권 행사와 관련해서 이익을 공유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돈이라고 해 그냥. 그렇죠? 이거 우리가 이제 익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안은 뭐였냐면 A 회사 뭐 이렇게 있는데 A 회사가 자기 회사 자기 주식을 X한테 양도했어요. 주식 매매 계약을 했어. 주식 매매 계약. 매매 계약을 했어요. 매매 계약을 했으니까 당연히 돈을 줄 게 있었지. X는 주식을 샀으니까 A 회사로부터 A 회사가 보유했던 자기 주식을 샀으니까 돈 줄 게 있었죠. 그런데다가 A 회사한테 돈을 또 빌려줬어. 돈을 빌려줬어요. 그러니까 A 회사한테 주주도 되도 채권자도 된 거지. X는 A 회사의 주주의 지위를 취득한과 동시에 채권자의 지위를 취득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실제로 보면 돈을 빌려주든 투자를 하든 어쨌든 그 회사에 투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든 주식을 사든 그 회사한테 투자한다는 마음으로 해요.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회사가 잘 돼야 얘도 좋은 거야. 그리고 그 회사가 그러니까 그 회사하고 이제 이해관계를 좀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회사의 경영에도 좀 관심을 하고 싶죠. 그래서 이렇게 주식을 매수하면서 또 돈까지 대여하면서 얘가 임원 추천권을 받았어요. 임원 추천권. 야, 내가 추천하는 임원을 이사로 선임해야 된다. 이런 권리를 부여받았어. A 회사로부터. 요 대가로. 그런데 사후에 임원 추천권을 포기하는 대신 A 회사가 갑한테 다달이 얼마씩 정기적으로 돈을 지급하기로 한 거예요. 자, 임원권 추천 대가로 회사가 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게 주주권 행사로 돈을 지급하기로 한 거냐? 요게 문제가 된 거죠. 이게 주주권 행사로 돈을 지급하기로 한 거면은 이거 무효가 될 건데 그렇지 않으면 유효가 될 거고. 근데 판례는 이 임원 추천권이라는 거는 주주의 권리가 아니다. 이거는 단지 이 매매 계약하고 뭐 이 금전 대여 이거와 관련해서 받은 권리, 회사에게 임의로 받은 권리지 주주로서의 권리
공의권, 자의권 우리 공부한 거 있잖아요. 공의권. 거기에 어디에도 임원 추천권이라는 건 없다. 이건 주주의 권리가 아니다. 그리고 이 정기적으로 돈 빌려주기로 한 거, 돈 주기로 한 거, 이것도 금전 대여에 대한 대가로 주는 거지 주주권 행사에 대한 대가로 주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주권 행사에 대한 대가로 돈을 주기로 한 게, 이익을 공유하기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규정에 반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했어요. 뭐 그렇게까지 중요한 판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어쨌든 나왔으니까. 그다음에 마지막. 자, 이거는 이제 올해 1월 달에 나온 거네요. 자, 우리 이사 선임. 이거 보통 결의로 하죠. 이사의 해임은 특별 결의지만 이사의 선임은 보통 결의예요. 자, 보통 결의 요건은 어떻게 돼요? 보통 결의 요건. 어떻게 되느냐? 출석한 주주의 의결 건수의 과반수. 그 다음에 발행 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지. 여기 지금 의사 정족수 없죠? 의사 정족수라는 건 뭐예요? 몇 퍼센트 이상의 출석을 해야 결의 요건이 충족이 된다 이거잖아. 우리 이사회 결의에는 의사 정족수가 있죠. 이사회 보통 결의에는 과반수 출석한 이사의 과반수 찬성. 이게 결의 요건이잖아. 그러니까 얼마 이상의 주주가 출석해야 된다라는 요건이 있잖아요. 결의 요건에. 근데 여긴 그게 없지. 몇 명이 출석을 했건 출석한 주주의 과반수의 찬성이 있고, 그리고 그 찬성한 수가 발행 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이어야 된다. 이 요건이 있을 뿐이지 몇 명 이상이 출석해야 된다는 요건은 없다고요. 의사정족수의 요건이 없다고요. 의사정족수. 이게 없다고, 법에서는. 근데 정관으로 결의 요건을 변경할 수가 있어요.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법에 정해져 있는 보통 결의 요건은 이거지만 보통 결의 요건을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고요. 근데 정관에다가 의사정족수 규정을 둔 거야. 우리 회사는 보통 결의할 때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할래. 그렇게 두면 그거 유효하다는 거예요. 의사정족수 규정 둘 수 있다는 거야. 자, 근데 우리 집중투표제 있죠? 집중투표제. 이거 뭐예요? 집중투표제. 다수의 이사를 선임할 때 할 수 있는 투표죠. 다수의 이사를 선임할 때 어떻게 하느냐? 이사들한테 보유한 주식 수 곱하기 선임할 이사 수에 해당하는 투표권을 주죠. 그리고 그 주주들은 그거를 후보자들한테 몰빵을 줄 수도 있고 흩어서 투표를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한 번 투표를 해서 1등부터 선임하려고 하는 이사 수에 해당하는 등수, 거기까지 한 번에 투표를 쫙 다 뽑는 거죠. 이게 이제 집중투표제예요. 근데 회사에서 의사 정관에다가 보통 결의의 의사 정족수 규정을 뒀을 때 집중투표제를 할 때도 의사 정족수 요건을 충족해야 되느냐? 그게 문제가 된 거예요. 다시 표현을 해서 법에 규정되어 있는 집중투표제에 관한 방식, 이 방식은 회사가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의사 정족수에 관한 규정을 무력화시키느냐, 그런 취지지. 근데 판례는 그렇지 않다 그랬어요. 회사가 정관의 의사 정족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면 이사 선임을 집중투표제의 방식에 의해서 한다 하더라도 그 의사 정족수는 충족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의사 정족수를 예를 들어서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 이렇게 정하고 있다고 쳐봐. 어떤 회사에서. 응? 그러면 의사 정족수는 과반수 출석이고 의결 정족수는 과반수 찬성이지. 그러니까 우리 이사회에서 보통 결의하는 거랑 똑같은 방식으로 주주총회 보통 결의를 한다고 쳐보라고. 그런 회사에서 집중투표제를 한다. 요거는 충족시킬 수 없죠. 집중투표제를 하면.
과반수 찬성 이거는 충족시킬 수 없지. 이거는 등수대로 그냥 쫙 하는 거지. 하지만 요거는 충족을 해야 된다는 거야. 요런 병원 규정이 만약에 있다면 그 회사에서. 그래서 의사 정족수를 충족한 과반수 출석이 된 상태에서 집중 투표제 방식으로 1등부터 몇 등까지 그렇게 찬성을 해야 된다라는 취지의 판례예요. 자, 중요한 거는 첫 번째 판례 하고 첫 번째, 두 번째 하고 전원합의체 판례 2개. 요거는 꼭 기억을 해두세요. 자, 잠시 쉬었다가 또 할게요.